나무에다가 한 달 동안 30mm를 줄 건데 매일 1mm씩, 열흘에 10mm, 한 달에 30mm 이렇게 했더니 어느 게 가장 잘 자랐을까요? 뿌리하고 잎하고 열매의 조화예요. 뭐냐면 뿌리를 잘 키우면 열매가 좋아집니다. 열매가 좋아지려면 뿌리를 잘 키우세요. 이야,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비료를 주고 제가 포도한테 도움되는 강의를 끝나갈 때쯤 할게요 한 이유가 뭐냐면 요게요, 뿌리 좋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침 먹고 점심 먹어도요, 점심 먹을 때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막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점심 먹기 전에 막 허기져요. 허기진 걸 주는 비료예요, 주는 비료. 그러면 포도를 농사할 때 밑거름 주고 웃거름 주는 사이가 허기지거든요. 왜냐? 그때가 열매를 키우고 제일 힘들 때예요. 그럼 그때 주는 비료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뿌리와 잎을 열매가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막 고민했더니요, 중학교 때 책이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때 책에. 나는 없었어, 우리는요. 근데 지금 중학교 때 책에 나와요. 중학교 때 책에 이렇게 나와요. 토양하고 뿌리가 서로 교환한다. 올라가는 관은 물관, 내려오는 관은 체관이에요. 탄수화물은 내려오고 양분은 올라가요. 무슨 내용이냐? 물이 날아가요. 물이 날아가면 물이 올라가면서 양분을 빨아먹어요. 그게 열매에도 가고 잎에도 가요. 그 다음에 잎은요, 똑같은 양으로 잎에서 만든 걸 광합성한 내용을 열매에도 주고 뿌리한테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가 약해지면 양분을 비료를 줘도 못 빨아먹어요. 그럼 열매가 안 좋아지거나 상추 잎이 잘 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잘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뿌리를 잘 키우면요, 해거리도 안 해요. 매년 열매 품질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죠. 중학교 1학년 시험이에요. 물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양분이 이동 통로다. 체관은 뭐냐? 잎에서 만든 광합성이 이동하는 통로다. 그래서 제가 저걸 어떻게 농업인들이 복잡한 거를 설명할까 했더니 중학교 책에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밑에서는 양분이 올라가고 위에서는 탄수화물이 내려가요. 전분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뿌리 작물에는 다 탄수화물, 전분 작물이에요. 탄수화물은 크게 얘기한 거고, 탄수화물이 뭐냐? 설탕도 탄수화물, 당밀도 탄수화물, 전분도 탄수화물, 쌀도 탄수화물,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뿌리 작물은 대부분 다 탄수화물입니다. 전분 작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료만 잘 주면 비료가 뿌리를 통해서 물관을 통해서 잎으로도 가고 열매로도 가고. 그래서 제가 유기농은 골치 아프다고 한 거예요. 유기농은 이 비료 주기가 되게 복잡해요. 근데 친환경은 요걸 내 마음대로 줄 수가 있어요. 화학비료 줘도 되거든요. 화학비료 3분의 1만 주면 되니까요. 그거 줘서 뿌리가 흡수해요. 그 다음에 토양에 있는 양분은, 미생물은 어떻게 하느냐? 미생물은 내가 준 퇴비나 유기질 비료도 먹어요. 근데 가장 맛있는 유기물, 탄수화물은요, 잎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요 근처에 미생물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있다가 빨아먹어서 대사물질을 내놔요. 이 대사물질은 양분을 잘 흡수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공생한다고 해요. 뿌리가 없으면 미생물이 없어져요. 공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화학비료도 많거나 적지 않게끔 주고, 퇴비도 미생물이 먹을 만큼 주고, 그러면 미생물이 먹어서 대사물질도 내놓고, 그러면 원래 다른 사람은 100을 생산한다면 나는 110, 120, 130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는 칠판에 쓴 거하고 똑같아요. 품질 높이는 세찬비료, 해거리 없는 감사비료. 그러면 이 감사비료도 물에 녹여주는 게 좋을까요? 알맹이로 주는 게 좋을까요? 물에 녹여만 주는 게 좋을까요? 거기다가 미생물 타서 주는 게 좋을까요? 오케이. 그럼 됐네요. 원리는 그거예요. 실질적인 거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렇습니다. 양액 재배하고 배지도 있겠죠. 있죠. 여러분한테 요거는, 선생님 질문 때문에 내가 이거 빨리 못 나갔네. 이걸 꼭 해주고 싶었어요, 이거를. 모든 상추 농사를 하거나 과일 농사를 할 때 뿌리 잘 키우는 거를 꼭 기억을 해라. 주로 동영상입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이 만든 거를 제가 따와서 하는 거예요. 뿌리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옛날 얘기 듣듯이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속담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다위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이요, 다윈이 종이 기원을 쓸 때, 나 책은 안 읽어봤어요. 그 책에 이 말이 있답니다. 모든 생물은 뇌가 있는데 식물의 뇌는 뿌리가 아닐까 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학자들이 다 욕했답니다. 무슨 식물의 뇌가 있냐, 정신이 없다. 식물이 무슨 뇌가 있겠느냐, 이렇게 다 흉을 봤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벼가 자란답니다. 맞기는 맞는 말인데 누가 들을까? 이거 누가 들을까? 잎이 들을까? 누가 들을까? 그 말도 있어요. 나무는 여자분들이 조금 독특하시네요. 세종대왕은 이건 뿌리는 비유했을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메고 꽃 좋고 열매하노니 했어요. 물론 다른 비유적인 내용이죠. 자요, 이제부터 채소 농사를 지으면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세요. 처음에는요, 씨앗에 있는 양분으로 뿌리가 커요. 그 다음에 뿌리에서 뿌리털이 나와요. 뿌리털이 나오면 양분을 빨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종은, 어떤 모종은 잘 크고 못 크는 게 모종을 심는 상토에 비료를 포함해요. 0.2% 정도 포함해요. 그래서 만약 요거를 모르는 모종을 키우는 사람은 모종이 잘 안 커요. 그 다음에 잎에 있는 탄수화물이 뿌리로 이동하는 거를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 건 아니에요, 이거요. 요거는 씨앗에 있는 양분으로 크는 거예요. 씨앗이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뿌리에서부터 털이 나와요. 털이 나와요. 이 털이 나오면 양분을 빨아먹어요. 그냥 상토가 중요한 거예요. 빨아먹으면 떡잎이 열려요. 나뭇잎, 잎이 나와요. 그건 양분을 막 빨아먹겠죠. 그래서 모종이 잘 안 크는 거는 상토에 넣는 비료를 잘못 조절한 거예요. 너무 웃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비료를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보통은 0.2%로 넣어. 요게 관주하는 농도예요. 관주하는 농도. 뿌리가 막 크면은요, 이제는 떡잎이 나와요.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면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한 탄수화물이 뿌리한테 들어오니까 뿌리가 되게 빨리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농업인은요, 뿌리를 잘 키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포도를 키울 때 올해보다 내년이 뿌리를 잘 키우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뿌리가 약해지면 열매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지금은 제가 안 나갑니다만 젊을 때 나가면은요, 가장 먼저 보는 게 뿌리예요. 뿌리. 이파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파리 상한 거는 고치지만 뿌리 약해진 거는 못 고쳐요. 그러거든요. 또 볼게요. 그 다음은요, 뿌리 털이 양분을 흡수하고 잎이 광합성을 하고 잎에서 탄수화물을 만들면, 여긴 당분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뿌리한테 주고, 그러면 뿌리 주변에는 탄수화물을 먹기 위해서 미생물이 모여들고 균들이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일부는 외국의 지원을 받았답니다. 예. 흙은 왜 안 줄어들까 했는 걸 제가 잘라왔어요. 편집해가지고. 근데 나레이션이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을 걸 최불암 선생님이 했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뿌리가 커요. 적당한 공기, 알맞은 수분, 풍부한 영양소를 찾아 뿌리는 끊임없이 분해합니다. 지하 1m 깊숙한 꼭다기 파고들어 흙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덕분에 이 속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에게 전혀 새로운 환경이 생겼습니다.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은 영록체에서 공기와 햇빛으로 합성하여 당류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얻은 당류 중 일부를 뿌리로 내보냅니다. 광합성으로 얻은 당류 중 절반 정도는 다시 뿌리 끝으로 나갑니다. 그 당류를 얻기 위해 수많은 미생물이 들어옵니다. 평생 태양을 보지 못하는 지하세계. 미생물들은 뿌리를 통해 태양을 만납니다. 대신 뿌리에게 20가지가 넘는 무기 영양분을 제공하죠. 미생물을 거느리는 범위, 이것이 영양. 식물이 없는 맨 땅에는 미생물이 거의 없습니다. 둘은 한 몸처럼 살아갑니다. 그 미생물 중 하나, 구슬처럼 생긴 이것은 마이코리자라는 곰팡이입니다. 더 이해를 돋굴게요. 아하, 뿌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뿌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 사람이 이 말했거든요. 이 식물의 뇌는 뿌리에 있을 것 같다 했어요. 근데요, 이분이요, 그걸 밝혀냈어요.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은 친구가 보내줬어요. 보내줘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야, 형 교수, 너 박충모 교수 아니야?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한답니다. 그러길래, 아닌 것 같다, 야. 왜냐면 농과대학 교수라면 다 아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농과대학 교수가 아니고 화학과 교수예요. 이 사람이요, 요걸 찾아냈어요. 뿌리가요, 햇빛이 딱 비치면 뿌리가 반응을 해요. 뿌리가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 햇빛이 비치면 뿌리가 그걸 알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뿌리가 식물의 성장이나 반응을 주도한다는 거를 좀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요. 그거를 일반인이 보기 쉽게끔 저 지식 채널 EBS인가 거기서 만든 거예요. 요거까지 보고 칠판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만든 거예요.
자요. 이걸 조금만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양분이 위로 올라가고 탄수화물이 내려가면서 뿌리도 크고 잎도 크는데 요 뿌리 끝이 햇빛이 비추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겠네요. 자요. 뿌리 좋게 만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유리할 텐데 칠판을 먼저 설명할게요. 제가 오늘 강의할 거 마무리할 것도 같이 얘기할게요. 이종복비 효과가 3 내지 4개월 가는 것하고 사종복비 관주용 물에 녹는 것만 쓰는 것하고 물에 녹는 것과 미생물을 혼합하는 1, 2, 3이 있다면 뿌리를 좀 빨리 회복시키고 좋게 하는 건 몇 번일까요? 3번이겠네요. 그죠? 예? 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사종복합비료를 사다 쓰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아주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말고요. 이종복합비료 중에 유일하게 90% 물에 녹는 것하고 100% 물에 녹는 게 있어요. 요거를 잘만 써서 녹인 다음에 그 다음 센터미스 혼합해서 쓰면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볼 만 할까요, 안 할까요? 왜냐면요. 그래서 NPK 등 11 양분이 비율에 맞게끔 다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요. 90% 녹는 거는 나머지 10%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다이소에 가면 멸치다시팩 팔아요, 안 팔아요? 멸치팩, 국물팩인가 멸치팩 팔죠? 그러면 비료를 넣어서 여기다 통에다 넣은 다음에 위에 있는 찌꺼기만 걸러내서 녹는 것만 써도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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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하겠네요. 좋다. 그러면 2만 원짜리 비료를 갖고 10만 원짜리 비료처럼 쓸 수 있는 거는 할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그럼 아까 포도농가 있죠? 포도농가. 포도농가는 그러면 밑거름 주고 떨어져서 다시 웃거름 줄 때 요 사이사이에 주게끔 관주 시설은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조금만 설명한 다음에 쉰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요. 요거 만드는 방법하고 그다음은 텃밭에 쓰는 거. 요거 써도 돼요. 요거 쓰는데 요거는 돈이 몇 개를 사야 되거든요. 요거는 비료를 3개를 사야 돼요. 요거는 하나만 사면 돼요. 하나만 사서 보통 이렇게 할게요. 사람은 며칠에 한 번 밥 먹으면 하루에 몇 번 밥 먹으면 좋아요? 예? 3번이에요? 2번 아니에요? 2번?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아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3번이 맞네요. 3번이네요. 옛날엔 2번도 먹었답니다. 그러면 나무는 며칠 몇 번 밥 먹으면 좋을까요? 한 달에 몇 번 밥 먹으면 좋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몇 번이요? 90번이요? 90번? 90번 밥 먹는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비료를 90번 주라는 얘기예요? 30번이요? 우와, 실험을 해봤답니다. 자요. 나무가 있는데 1번 30ml의 비를 주는데요. 30ml의 비를 주는데 1번은 하루에 1ml씩 30번을 줬답니다. 두 번째는요. 10ml 열을 3번 줬답니다. 30ml잖아요. 그 다음은 한 달에 월 한 번에 30ml를 줬답니다. 실험을 해봤어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게 제일 잘 자랐을까요? 1번이요? 1번? 예?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그냥 일반적인 나무 갖고 실험해봤대요. 나무에다가
한 달 동안 30ml를 줄 건데 매일 1ml씩, 열흘에 10ml, 한 달에 30ml 이렇게 했더니 어느 게 가장 잘 자랐을까요? 예? 2번이에요, 2번. 아, 그러면 내가 포도 농사 지을 때도 월 몇 번 주면 좋을까요? 3번 주는 게 좋아요. 근데 3번 쉽지 않잖아요. 보통 2번 내지 3번 줘요. 이해돼요? 요거는 이따가 쉬었다가 할게요. 그러나 요건 알아야 돼요. 뿌리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그래서 센터 미생물만 주지 말고 꼭 비료랑 혼합해서 주라는 거예요. 뿌리한테 좋은 거는 아까 동영상에도 보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생물이 있으면 뿌리하고 공생하면서 좋아져요. 미생물이 잘 자라면 뿌리가 내놓는 대사물질이 생기면 잘 흡수해요. 아미노산은 퇴비나 유기질비료가 미생물이 먹고 아미노산을 많이 만들어내요. 아, 요거구나. 그리고 또 양분도 잘 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거죠, 요거. 예. 요렇게 주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요거는 비싸고 안 써봤던 거니까 요 만능영양제에다가 센터 미생물을 혼합해서 주게 되면 뿌리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몇 분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이시가 높아져도 안 돼요. 여러분, 염료 집적은 화학비료에서 오는 것 같아요? 퇴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화학비료요? 염료. 뭐 같아요? 1. 화학비료라고 하는 거는요,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화학비료를 지원해 줬어요. 화학비료 할 때마다 정부에서 돈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많이 쓰면 염류 집적이 되고, 그때는 또 염류 집적시키는 화학비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김영삼 정부는 옛날 박정희 정부 때 했던 거하고 같은 정책을 세웠을까요? 다른 정책을 세웠을까요? 예? 그때요, 저는 그때는 학생 때니까 그랬는데, 지도교수가 그 말하더라고요. 맨날 회의했답니다. 군사 정권에서 민간 정권으로 하는데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교수들이 다 그렇게 자문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화학비료를 줬기 때문에 토양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토양을 살리는 거는 뭐예요? 화학비료였어요? 퇴비 쪽 미생물이었어요? 퇴비하고 미생물이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오케이, 문민정부라고 하던가? 뭐라고 그래? 문민정부가 맞아요? 문민정부는 군사정권하고는 달라야 돼.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화학비료 지원 끊어. 그래서 흙살리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IMF가 터져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친환경 농업, 퇴비, 미생물 지원 정책을 했습니다. 그때에 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미생물이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때 예산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가 화학비료를 200만 톤을 썼어요. 200만 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으로 하면서 100만 톤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화학비료에 의해서 염류 집적 일으킨다고 하면 그건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퇴비를 많이 주니까 여기저기 퇴비 공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겼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나 들은 얘기인데 퇴비 공장이 50개도 안 됐답니다. 그런데 한참 퇴비 공장이 많을 때는 1300개가 넘었어요. 지금은 700개 정도 돼요. 퇴비에는 가축분이 들어가요. 가축분에는 오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오줌이 들어가면 염분 농도를 높일까요? 안 높일까요? 그래서 지금은 염류 집적을 가장 정확한 말은 퇴비하고 화학비료와 같이 시키는데 퇴비가 더 비중이 크다. 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비가림이나 하우스 하는 사람 퇴비 조심해야 돼요. 퇴비는 또요, 악취가 나면 토양병에 걸린다고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양 비료 규정에 보면 병균이 있으면 안 됨, 이런 조항이 퇴비에만 있어요. 화학비료에는 없어요. 농약에도 없어요. 다른 거에도 없어요. 유기질 비료에도 없어요. 근데 퇴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장균, 살모넬라가 있어서는 안 됨. 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만들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토양에서 생기는 뿌리옥병, 시드름병, 뿌리 썩은 병은 퇴비에서 왔구나, 악취나는 퇴비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됐네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본 것처럼요, 내가 잎이나 과일이 좋게 하려면, 그러면 지상부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뿌리는 정말 잘해놔야 돼요. 뿌리를 잘해야만 지상부가 좋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